여러분, 문장의 소리 공개방송 2부에서는 이영광, 강성은 시인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영광 선생님,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시 쓰는 이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시 쓰는 강서원입니다. 마포구 성산동 주민입니다. 네, 이영광 시인님에 대해서 짧게 소개해드리면요, 1998년 문예중앙으로 데뷔하셨고 시집 직선 위에서 떨다, 그늘과 사귀다, 아픈 천국, 나무는 간다 등을 출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끝없는 사람을 출간하셨습니다. 강성은 시인님은요, 2005년 문학동네로 데뷔하셨고 시집 구두를 신고 잠이 들었다, 단지 조금은 이상한을 출간하셨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시집 로파이를 들고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두 분 요즘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황이랄 게 뭐 별로 없고요. 그냥 더워서 헐떡거리면서 지냈는데요. 이번 여름에 어떻게 이 더위를 어떤 방식으로 좀 피하셨어요? 뭐 딱히 방법이 없고 그냥 무방비로. 무방비로. 네. 예, 강성은님. 저도 무척 더운 날을 지금 계속 보내고 있고요. 오늘 좀 선선해서 조금 아까 오다가 좀 오랜만에 집에만 있다가 나왔는데 여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가을이구나 느껴서 좋았어요. 네. 두 분은 서로 알고 지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인연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오늘 아까 여기 와서 이때까지 이영광 씨는 알면서 가장 많은 이야기를 오늘 여기서 나눴고요. 이영광 씨님이랑 저랑 같은 동양이세요. 경북 의성인데요. 사실 친하지는 않아서 같은 고향의 인연이다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같은 의성 출신인데요. 의성 출신인지 잘 몰랐고 근자에 알게 됐고, 알아보니까 강성은 씨는 의성의 중심부 의성 읍내고 저는 거기서 한 20리 정도 더 떨어져서 산골 출신입니다. 그 컬링, 예, 의성 마늘, 전국 제일 가는 장수 동네, 제일 먼저 사라질 도시, 뭐 이런 걸로 유명한데요.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네. 제일 먼저 사라질 도시, 그거는 어떤 의미로? 좀 전에 강성은 시인한테 들었어요. 네, 제 친구가 작년인가요? 어디 신문에 일면에 나왔다고 고향으로 못 돌아간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행정구역명이 다른 곳과 합쳐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뜻인가요? 그게 아니라 노령 인구가 너무 많아서 가장 일찍 소멸돼. 전국에서 제일 많은 노령 인구를 가진 곳이라서. 이영광님께서 끝없는 사람을 출간하셨고 강성은님이 로파이를 이제 출간하셨는데, 어떻게 서로의 시집을 읽으면서 좀 특별하게 눈여겨본 부분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원래 이영광 시인이 시집 내시기 전에도 세월호 아이들로 쓴 시를 읽고 상당히 감명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사회적인 시들이 또 곳곳에 있어서 예전에 어떤 제가 시집으로 나오기 전에 읽었던 것들을 다시 보면서 또 조금 울컥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거 말고 전반적으로는 저 이번에 또 읽으면서 이영광 씨 아직 굉장히 뜨거우시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저는 나이는 훨씬 어린데 저보다 훨씬 아직 되게 뜨겁고 꿈틀꿈틀하는 게 있으시구나. 그래서 다음에도 계속 열심히 계속 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다 살아가는데 무슨 뜨겁기는 저 별로 안 뜨겁습니다. 이젠 마른 장작이 다 됐고요. 점점
이번 시집 저도 다시 한번 내놓고 보기 싫어서 던져놨던 거를 여기 나온다고 해서 한번 봤더니 기운이 많이 떨어졌어요. 좀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뜨겁다고 얘기하니까 좀 낯이 뜨겁습니다. 강성원 씨는 조용한 톤, 조용한 목소리의 소유자. 로우파이가 이게 결국은 저음질 레코딩 얘기잖아요. 뭔가 하여튼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하이파이하고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인 로우파이의 세계, 이 저음질의 세계이고 불분명하고 부정확한 어떤 소리를 들려주는 그런 목소리의 세계라고 봐야 될 텐데 시집을 읽어보면은 강성원 시인의 목소리 문장들은 굉장히 건조하고 짧아요. 단문이 대부분이고 복문이 특히 드물죠. 건조합니다. 불필요한 수사들이 다 떨어져 나간 그런 목소리의 세계인데 이것이 아마 의도적인 것이고 그 강성훈 시인 특유의 어떤 시적 미학하고 연결이 되는 걸 텐데 어떤 건조하고 단순한 세계에는 무언가가 날아와서 부착되기가 좋잖아요. 뭐 예컨대 주체의 자리와 목소리를 현저하게 약화시킨다거나 해가지고서 스스로의 목소리나 존재를 부재에 가깝게 설정을 해놓으면 어떤 다른 것들이 틈이 팔 여지가 생기고 공간이 생기고 그럴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라는 게 없는 것에서 이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기보다는 있는 걸 가지고서 없는 걸 불러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아니라 유에서 무를 만들어내는 것이 시라고 볼 때 강성원 시인의 이 시집을 읽다가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 부재에 가까운 것이 고스트이고 유령이고 그런 것일 텐데 이런 것은 주체의 약화를 뜻하기도 하면서 약화된 주체의 어떤 이 활동 영역 안에 들어오는 어떤 타자의 존재이고 목소리고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팎에 존재하는 타자, 낯선 것 이런 것을 불러오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것이 그런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런 미지의 어떤 것을 상정함으로써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세계가 더 풍부하고 그 존재감이 강화되는 어떤 것이 됨으로써 우리가 모르는 어떤 다른 진실의 목소리와 얼굴을 이제 불러오는 그걸 체험하게 해준. 제가 지금 길어지고 있죠? 아니 좋습니다. 네, 굉장히 좋습니다. 그걸 체험하게 하는 어떤 시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고스트를 비롯한 이런 시들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지를 좀 유심히 봤습니다. 네, 우리가 모르는 다른 목소리를 불러오는 작업. 이렇게 굉장히 이 시집을 저도 읽었지만은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훨씬 이해가 더 잘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 작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즘 그 키워드가 굉장히 대세잖아요. 이렇게 이거 무슨 마크라고 하죠 이거? 샵이요? 해시태그요. 예. 이번 시집에서 그 본인이 생각하시는 그 이 시집을 관통하는 키워드를 골라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강성훈 씨? 저는 다 짧게 준비를 해와서요. 긴 얘기는 이영광 씨께서 해주실 것 같아서 저는 좀 짧게 하도록 할게요. 예. 네, 저는 죽음이 가장 큰 키워드인 것 같아요. 제가 계속 그거에 대해서 좀 시를 처음 쓸 때부터 그 죽음이라는 키워드를 좀 계속해서 쓰고 있는데요. 근데 그게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기는 해요. 처음에 썼을 때랑 지금 똑같은 그 단어기는 한데 이번 시집에서의 죽음은 좀 세계가 이미 끝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의 죽음인 것 같은데요. 제가 시집을 내고 얼마 전에 그 최후의 빙하가 녹았다는 기사를 봤어요. 근데 그게 좀 일맥상통하는 기분이 약간 들었어요. 제가 그 최후의 빙하가 이렇게 녹아서 사라지는 기분 같은 소멸
약과 죽음이 아마 제가 좀 쓰고자 했던 것과 좀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만 또 결국 세계는 사라진 것은 아니니까 이 안에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또 고민하면서 앞으로도 써야 될 것 같아요. 저도 키워드를 한번 골라봤는데 강성은 시집의 로파이의 키워드는 지금 말씀하신 죽음이 있고 잠도 있고 유령도 있는 듯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영광 시인님. 강성은 시인이 지금 북극 최후의 빙하가 녹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우리 집 냉장고에 냉동실에 얼음이 남아있나 뭐 이런 걱정이 앞설 때가 많아요. 그 모양으로 살고 있는 거죠. 이따금씩 북극에서 얼음이 녹았네. 곰들 어디로 가나 이런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러다가 뭐 졸림 자고 이런 게 생활이죠. 뭐 삶이고 그렇지만 간간이는 비슷한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죽음하면 제가 좀 일가견이 있다는 소리도 들었는데 시를 가지고 하는 거 말이죠. 옛날에 많이 썼습니다. 근데 다시 읽어보니까 여전히 그냥 옛날에서 몇 걸음 못 나가고 여전히 그러고 있어요. 왜 죽음을 가지고 계속 쓰냐 하면은 주변에서 사람들이 자꾸 죽으니까 그런 거기도 하고, 아니 누가 죽으면 이제 가서 문상을 하면 나도 곧 죽을 사람 같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다 이제 죽음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안 죽으려고 하면은 그게 이상한 거죠. 죽음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꾸 죽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최후의 죽음에 대해서 준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는 얘기의 상당 부분 그런 얘기이고, 따라서 죽음을 낯선 것으로 생각하고 두려워하면은 인생 자체가 공포 여행이 돼요. 죽음으로 향해 가는 공포의 여행. 그러니까 애초에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으면 그건 즐거운 여행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근데 제 시집에는 죽음만 있는 게 아니고 뭐 무슨 다시 읽어보니까 고통, 상처 이런 키워드인 것 같아요. 뭐 사랑, 제가 연애시도 가끔 쓰니까 연애 코드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고통이나 상처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는 거는 그게 제일 저한테는 좀 이렇게 절실하고 진실할 때가 있는 것인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내 고통에 대해서도 그렇고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도 그렇고 내가 과연 그걸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는가, 이런 게 문제가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나는 내 고통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좀 고심했던 적이 있고, 그래서 타인의 고통, 타인과 더불어 알 수 있는 고통, 겪을 수 있는 고통,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만나고 같이 의논하고 같이 목소리를 내보고 한 그런 흔적이 이 시집에도 조금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영광 시인님의 끝없는 사람에 실린 시인의 말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우울은 쓰게 한다. 명랑은 그걸 오래 계속하게 하고 주름 없어 잘 웃지 않는 명랑은 말한다. 내 모멸의 기쁨, 겸손의 쾌락을 내려놓아라. 다 내려놨어. 나는 거짓말하고 명랑하고 아야 내 신세야. 이렇게 끝나는데요.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 시인의 말을 쓰던 당시의 감정이라든지 혹은 주위의 공기 같은 것들 지금도 기억하세요? 기억하죠. 제가 쓴 말이니까. 근데 다 기억나진 않아요. 물에 들어가서 깊이 잠수한 다음에 밖에 나오면은 몸이 겪고 나와서 알아요. 그렇지만 다 몰라요. 다시 그곳에 들어가 봐야 이제 살아나요. 근데 자꾸 그렇게 잠수하면 일찍 죽어요. 어떤 때는 잠수를 하죠. 글 쓰는 일이 그런 일이잖아요. 거 가서 뭘 건져올지는 모르겠는데 뭐 굴도 따고 전복도 따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빈손으로 나올 때가 많잖아요. 시는 어쩌면은 아주 깊은 데 잠수를 했는데 허망한 빈손으로 올라오는 일,
그런 일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빈손이 쥐고 있는 어떤 것이 있어요. 텅 빈 손에 묻어 있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하여간 우울은 쓰게 한다고 그러는데 아이들도 뭔가 이렇게 글쓰기에 좀 골몰하고 그럴 때는 애들이 벌써 표정부터 달라요. 뭔가 멍하고 괜히 슬프지도 않은 것 같은데 구슬픈 강아지 눈을 하고 있어요 벌써. 그러니까 뭔가가 엄습을 해와서 그 아이를 그런 무드에 적게 하는 거죠. 이제 우울과 허무라는 것이 글쟁이들한테는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 힘이에요. 사실은 에너지고 그 힘으로 적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허무하고 우울하기만 하면은 오래 못 가요. 일찍 죽기도 하고 뭐 하여튼 정신이 이상해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명랑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울에 휩싸여 사는 사람이 명랑을 획득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명랑해야 돼요. 그래야지 좀 끝까지 오래 쓸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우울하기 위해서 명랑해야 되는 거예요. 타기하신 황현산 선생님이 그런 얘기 가끔 하셨어요. 명랑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뭐 저도 그런 마음으로 썼어요. 잘 안 되니까 이렇게 쓴 겁니다. 명랑과 우울 떨어질 수 없는 짝인 것 같습니다. 강성은 시인의 이번 시집 제목이 로우파이입니다. 로우파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지점인데요. 그 이영광 시인이 말씀하신 어떤 오디오의 하이파이의 대척점에 있는 세계 로우파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강성은 시인님은 제목에 대한 질문을 많이 좀 들으셨죠? 네, 두 번째 듣고 있어요. 두 번째. 외출을 잘 안 하시니까. 네. 거의 이 시집 시리즈에서 이 영어로 이렇게 표기된 시집 굉장히 드물 것 같은데 어떻게 지으시게 된 건가요? 네, 제가 이거 제목은 제가 그 두 번째 시집을 생각하면서부터 계속 생각하던 제목이었는데요. 출판사에서 사실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셨고 심지어 정해지고 나서 인쇄소 가기 직전에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라고 했는데 제가 좀 강행을 했어요. 근데 나오고 나니까 또 괜찮다는 평이 많아서 출판사에서도 지금은 좋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로파이라는 제목의 시는 없는데 제가 원래 로파이 음악을 좀 좋아하기도 하고요. 첫 번째는 제가 시가 음악에 많이 비유가 되는데 제 시의 경우에는 로파이 음악에 가장 음악으로 비유하자면 로파이 음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조금 불분명하게 들리기도 하고 음질이 그렇게 좋지도 않으면서도 뭔가 좀 귀에 잘 감기기도 하고 그래서 제 시를 음악에 비하면 로파이 음악 같다라고 생각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원래 인디 음악을 좀 좋아하는데요. 인디 음악에서는 홈 레코딩을 많이 해요. 그래서 로파이 음악이 많이 있는데 제가 시를 쓰면서 계속 그런 홈 레코딩을 하는 마음으로 좀 아마추어 첫 싱글을 내는 기분으로 쓰고 싶다는 제 생각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집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음반이 되는 곳이죠? 네. 로파이. 이영광 시인님은 이번 시집에서 가장 애정이 가거나 혹은 가장 사연이 많은 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혹은 가장 쓰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던 시라든지. 오랜 시간이 걸린 거라면은 맨 뒤에 나오는 시 수학여행 다녀올게요. 이 시가 좀 오래 걸렸어요. 2014년 4월에 착수를 해서 11월에 다 마쳤으니까 한 6, 7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제가 쓴 시 중에서는 제일 긴 시고 제일 오래 걸린 시였는데 이건 뭐 기본적으로 제 역량이 모자라서 오래 걸렸지만
애초에 쓰고 싶지 않았던 쓸 수 없는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오래 걸린 것 같아요. 그때 한 6년 정도는 제가 늙어버린 것 같아요. 한 5년 동안 마실 술을 그 6개월 동안 다 마신 것 같고, 그래서 다시 읽기 싫은 시예요. 네. 10페이지에 달하는 시고요. 지금 시인께서 집필 기간이 가장 오래된 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시는 또 다시 쓰여져서는 안 되는 시죠. 다시 쓸 수 없겠죠. 그러고 쓰지 말았어야 된다 싶은 이유는 이런 거예요. 그 이창동 감독 영화 중에 시라는 게 이제 양미자 할머니가 시 쓰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사물을 잘 봐야 된다는 가르침을 따라 실천을 하는데 자기 외손자가 연루된 성폭행 사건이 있고 바로 그 현실 이걸 이제 봐야 되는데 보고 싶지 않은 현실을 굉장히 힘겹게 봐가면서 사물을 보는 것과 현실을 보는 일의 하나됨, 그 괴로운 어떤 겪음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에 간신히 한 편의 시를 쓰고 이제 죽는 그런 영화잖아요. 근데 거기 나오는 아네스의 시 노래라는 그 시는 물론 이창동 감독이 쓴 거예요. 시는 평범해요. 그런데 그 시를 읽어보면은 원한이 없어요. 복수 뭐 이런 거, 괴로움, 고통 이 얘기가 그 시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고통을 보고 고통과 하나 되기를 해서 나온 시인데 제가 쓴 이 수학여행이라는 다녀올게라는 시에는 어떤 원한과 고통의 내용이 있어요. 나중에 그 둘을 비교하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꼭 그런 얘기를 써야 했을까? 그래서 어쩌면은 쓰면서 괴로웠던 게 아닌가. 그래서 다시 쓴다면은 다르게 써야 되겠죠. 우리 모두에게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는 어떤 수학여행, 굉장히 사연이 많은 글이고요. 여러분께서도 한번 일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은 시인님은 어떻습니까? 저는 사연이라고 하니까 되게 어려운데요. 어쨌든 그 하나를 좀 꼽자면 제가 제 시 중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죄와 벌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는 뭐 내용은 별로 없는데 제가 좀 힘든 시간을 겪었을 때에 수개월 동안 어떤 힘든 일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일들 때문에 아주 시간이 많이 지나도 이 회복되지 않는 어떤 기분들 그런 것들을 짧은 시로 써본 건데요. 아마 그것을 읽는 분들 중에 비슷한 감정을 느끼실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한테는 상처 같지만 그 상처라는 것들이 또 아무렇지 않게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담겨 있어요. 좋습니다. 그 이영광님은 강성은 시인을 자주 보지는 않았지만 요즘에 이렇게 누구누구는 이렇게 네모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영광님은 강성은 시인을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의성 사람 이런 거 말고요. 의성 중심가에 사는 세련된 여성이다. 뭐 이상해. 그 정도로. 강성원 시인님이 보시기에 이영광 시인은 평소에 어떤 분이신가요? 평소는 일단 잘 몰라요. 잘 모르고 제가 오늘 한 이영광 시인은 좋은 교수님이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듣는 기분으로 옆에서 실제로 교수님이시기도 하지만 강의 들으면 되게 재밌겠구나 이 생각을 계속했어요. 그 두 분 시에 똑같이 어떤 고스트 유령적인 개념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에서 좀 얘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고스트는 제가 원래 여성 이야기를 쓰려고 시작한 연작이었는데요. 그래서 여성의 존재가 좀 유령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을 쓰려고 했는데 쓰다가 보니까 또 꼭
여성만의 문제를 쓰는 게 아니라 유령 같은 모든 존재 얘기를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뭐 다른 얘기도 쓰게 되고 했어요. 근데 그 유령이 아니게 돼서 다음 시집에는 안 쓰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경우에는 저도 유령 시리즈가 있습니다. 지금 연작을 7편을 쓴 것 같은데 약간 사회적 정치적 배경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유령 연작을 적으면서 생각했던 거는 이런 겁니다. 모든 인간은 죽는다. 이런 명제는 참이죠. 2문장 더 하면은 입증이 되잖아요. 이런 논리의 세계에 대한 부정 같은 거죠. 그러니까 유령 시리즈가 됐건 유령을 가지고 뭔 말을 할 때는 유령의 없음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없고 유령의 있음에 대해 유령의 역설적 존재성 같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의 논리는 비논리이고 그것은 인간은 죽지 않는다라는 식의 명제가 되는 거죠. 인간이 어떻게 죽지 않는가라고 물었을 때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이제 가령 유령 같은 소위 헛것이라고 하는 그 비실체적 존재. 그렇지만 그 비실체적 존재가 비논리적인 방식으로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우리한테 있잖아요. 느낌을 던지잖아요. 그런 느낌의 세계를 실체적으로 실제적인 논리를 가지고 적어 나갈 수는 없죠. 시는 그거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그 여성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할 때이건 아니면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건 간에 어떤 실정법이 지배하는 현실의 법정에서는 늘 죽은 자의 목소리는 지워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윤리의 법정이라고 하는 저 저승의 법정, 신의 법정에서는 사태가 반대일 수도 있다고 상상하고 그 상상을 억지로 비논리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것. 이런 다소는 창란적인 어떤 상태에 자기 정신을 두고 뭔가 이렇게 언어 작업을 해 나가다 보면은 하여튼 그런 뭐 유령 시리즈 같은 게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이쯤에서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코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문장들. 이번에는 서로 상대 작가의 글에서 한 부분을 읽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떤 문장들을 가져오셨을지 먼저 이영광 시인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그냥 시집하고 무관하게 그냥 제가 좋아하는 문장을 가져오라는 걸로 알았는데 강성원 시인의 시 뭐 좋은 문장들이 참 많지만 마음에 드는 시를 읽는 걸로. 역시 고스트입니다. 고스트. 그 여자는 살아있을 땐 죽은 여자 같더니 죽고 나선 산 여자처럼. 밤의 정원, 이 나무 저 나무를 옮겨다니는 작은 새처럼, 밤하늘을 떠다니는 검은 연처럼. 장갑을 끼면 손가락이 생겨나고 양말을 신으면 발가락이 생겨나고 모자를 쓰면 머리가 생겨난다. 책을 읽으면 눈이 생겨나고 음악을 들을 땐 귀가 생겨나고 하고 싶은 말이 떠오르면 입술이 생겨나는데 그 여자는 살아있을 때도 죽어서도 입이 있어도 말은 못한다. 감사합니다. 이 시에서 어떤 인상을 받으셨는지 조금 말씀을 더 해주시죠. 이 시가 답답하잖아요. 읽어보면은 이 고스트라는 거는 이제 어떤 비존재이잖아요. 강성훈 시인 시 읽다 보면은 어떤 사실과 비사실의 경계가 지워지고 사실과 환상의 경계가 흐릿해지는데 우리가 환상에 기댄다라는 것은 환상이 무언가로 환기하는 힘이 있다는 걸 믿는 것이고 그것은 어떤 종류의 진실이 될 터이죠.
이 어떤 실제적 세계에서는 진실이라고 인정받지 못하는 어떤 다른 종류의 진실일 수도 있을 테고, 그런데 이 고스트가 뭐 환상의 대표적인 것이죠. 죽은 여자예요. 죽은 여자였는데 지금 어디론가 죽은 이의 세계로, 즉 이제 소포클레스식으로 얘기하면은 하데스의 나라로 지금 못 갔잖아요. 그래서 떠다니고 있는 거죠. 작은 새처럼 검은 연처럼 막 밤에 떠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어떤 상상적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갑이라는 게 주어지면 손가락이 돋아나는 거예요. 그냥은 손가락이 안 돋아나요. 그 무형의 손가락에 누가 장갑을 끼워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여기에 연루되어 있어요. 아직도 이승과의 인연이 끊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인데, 이런 걸 읽으면 슬프죠. 도대체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런 물음이 생겨나잖아요. 그는 머리도 생겨나고 눈도 생겨나고 귀도 입술도 생겨나요. 그렇지만 입이 있어요. 근데 말을 못해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하지만 여기까지는 유령의 어떤 형체를 부여할 수 있는데 끝끝내 유령을 살려낼 수는 없는 이 어떤 한계 지점에 대한 아픈 인식 같은 게 있기도 하고, 아, 유령은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거구나 싶은 생각도 들고, 과연 입이 있어서 말을 할 수 있다면 이 존재가 우리한테 들려줄 말은 무엇일까 하는 마음 같은 게 생겨나고, 그래서 좋습니다. 네. 정말 이 시에 대한 해석을 듣다 보니까 강의를 정말 듣고 싶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강성은 시인의 목소리로 이영광 시인의 작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졸업장이라는 시를 읽겠습니다. 졸업장, 안동 찜닭 생각. 학력고사를 두어 주 앞두고 내가 또 칵 죽고 싶어져. 학교 안 가고 술 취해 들어 누워 있을 때 벼타자 가던 아버지가 찜닭을 들고 자취방에 왔다. 삼부자가 그놈의 학교 졸업장 하나 못 받으면 무슨 망신이냐고. 이거 먹고 내일은 꼭 가라고. 맛있는 거라고. 살림 잘 들어먹고 공납금 잘 안 주던 이상한 아버지가 보기 싫어서 나는 말없이 그걸 먹으며 찜닭이 맞나 닭찜이 맞나 소주나 한 잔 더 했으면 좋겠네 생각하고 있었다. 공부도 연애도 안 되어 그만. 집이고 학교고 뭐고 멀리 멀리 탈출해 버리고 싶던 시인 지망생. 하지만 찜닭에 누그러진 19. 아버지 경운기 몰고 60리길 돌아가자 포기했던 확률 통계 단원을 다시 펼쳤다. 안동 고등학교 1학년 중퇴생 아버지는 10년째 고향 앞산에 누웠고 2학년 중퇴생 형과 그 밤 열심히 찜닭 뜯던 누이는 민중으로 돌아가 안동 찜닭으로 부산서 먹고들 산다. 다가고 무슨 원수가 졌는진 몰라도 개업 축하하러 와 다시 찜닭 앞에 앉고 보니 어느덧 30년이 흘렀구나. 안동 고등학교 33회 졸업생. 졸업장 너무 많아 탈인 나는 누이가 익혀낸 찜닭을 먹고는 있지만 내가 30년 전 그 밤으로 돌아가 있는 걸 아무도 모를 것이다. 연거푸 소주잔을 비우고는 있지만 여전히
시도 연애도 안 돼. 칵 죽고 싶은 50. 닭찜이 맞나 찜닭이 맞나 생각 중인 걸 모를 것이다. 뭐가 맞니껴 물으면 나의 귀신 아버지는 술에 쩔어 횡설수설할 것이다. 그냥 맛있는 거라고. 학교는 가야 한다고. 어쨌든 졸업장은 있어야 한다고. 네, 낭송을 듣다 보니까 괜히 이영광 시인의 그 내면적인 어떤 스토리를 좀 엿본 듯한 기분도 들고요. 그다음에 술 냄새가 시의 행간과 행간 사이에서 소주 냄새가 엄청 납니다. 제가 일찍부터 좀 집을 떠나서 왔어요. 저희 집에서 이제 그냥 산골에 살아서 안 된다 이래서 유학을 보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나쁜 짓도 일찍 배웠고, 고등학교 때는 문학병이 들어서 선배들의 꼬임에 빠져서 술도 많이 먹고, 그래서 그 안동에서 자취를 했는데 이 산에서 살았어요. 근데 술 많이 먹고 자전거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술 마시고 자전거 타다가 넘어지던 기억이 계속 나요. 고등학교 다닐 때. 하여튼 뭐 그랬어요. 하여튼 19살의 안동 찜닭과 소주잔, 그다음에 나이 50이 되어서도 변함없이 같은 고민에서 나올 수 없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요. 이 시를 고르신 어떤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되게 친근했어요. 제가 친근했고 여기 사투리도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잘 읽을 수 있겠다. 뭐가 맞니? 느끼셨나요? 사투리를? 팍 꽂히더라고요. 안동식 사투리. 이건 내가 잘 읽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되게 좀 슬펐어요. 이영광 씨가 되게 슬픈 구석이 여러 군데 좀 있는데 이 시도 되게 슬프고 그래서 형이랑 아버지랑 다 졸업을 못 하셨는데 그래도 졸업하시고 대학도 가셨고 졸업장이 많으시구나. 아유,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 아까 제가 밖에서 이영광 시인이랑 그 얘기했어요. 이거 찜닭인가 닭찜인가 제가 생각해봤는데 어릴 때 너무 요즘 찜닭에 길들여져 있는데 어릴 때 집에서 닭찜이라고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으니까 어릴 땐 닭찜이라고 했다고 그런 것 같다. 뭐 여러 가지 소환되는 기억들이 저도 또 있고 저도 아마 의성 읍내에 살았지만 19살 때 뭐 저라고 그렇게 모범적으로 살진 않았기 때문에 신병은 아니지만 뭐가 될지 모르는 병에 걸려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저는 졸업장이라는 말이 근데 졸업이라는 말도 사실 좀 어릴 때는 아무 생각이 없는 말이지만 조금 나이가 들고 보면 졸업이라는 말도 그냥 좀 슬프게 다가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졸업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가족사가 또 얽혀 있다니 찜닭이랑 그냥 제가 이런 걸 잘 못 쓰는데 그래도 이렇게 보면 대신 써주시는 기분도 들고 뭐 그래서 좋았어요. 네. 좋습니다. 이제 정말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먼저 이영광 시인님께 궁금하신 질문을 가지신 분 손 들어 주십시오. 네. 너무 많은 분들이 손을 들었는데 두 분이 가위바위보 하시죠. 공중에서. 가위바위보. 네, 질문하시죠. 네, 저는 평택에서 온 오예림이라고 하고요. 그 시집 제목이 끝없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목을 좀 이해하고 싶어서 끝없는 사람에 나오는 끝이 뭘까 계속 생각을 했는데 수학여행 다녀올게요랑 특히 병원을 읽었을 때 끝이 뭔가 죽음이나 고통이나 회한 같은 거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제 생각을 제목이 끝없는 사람에 대입해 본다면 뭔가 죽음 없는 사람, 고통 없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만약 제가 생각한 게 맞다면 끝의 의미가
그럼 죽음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죽음은 없다, 더 이상의 고통은 없다의 의미인지, 아니면 현재를 살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죽음이 없는, 고통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인지 제목과 끝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끝없는 사람이라는 말은 원래 제 두 번째 시집 제목이 그늘과 사기다라는 게 있는데, 거기 보면은 4월이라는 시가 있고 그 속에 어머니를 두고 끝없는 사람이라고 한 표현이 있어요. 어머니는 끝이 있다. 이러면 좀 이상하죠. 어머니는 끝이 없잖아요. 뭔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오 끝없는 사람이라고 쓴 적이 있었는데, 이걸 자기 표절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수학여행 다녀올게요라는 시에서 그 구절을 이렇게 또 썼어요. 끝이 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끝이 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나의 윤리하고 관계가 되는 거겠지만, 끝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월호 뭐 사건이라고 합니다만, 저한테는 세월호는 어떤 사태로 기억이 돼요. 불가항력이고 불감당이고 불가해한, 수습이 되지 않는 어떤 사태 방식으로 저한테는 느껴지고 여전히 그런데, 근데 끝난 거 아니니까. 끝이 안 난 거는 이제 죽은 사람이 죽으면은 끝이고 고통도 없어진다는 게 통상적인 생각인데, 그게 아니잖아요. 죽었다고 생각되는 사람과 그와 연루되는 어떤 다른 사람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안 괜찮잖아요. 고통에서 해방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끝났다고 얘기를 하면 너희들은 강제로 해방된 거야. 이제 혼자서 먹고 살아라. 그러니까 너희들을 해방시킬 때 너희들이 절망에 빠져서 부르짖잖아요. 주인 없는 새 세상이 너무 두려워서. 그건 너희들은 강제로 해방됐다. 너희 고통이 없다. 이런 얘기는 안 되죠. 저는 하여튼 그런 식으로 끝나지 않았다. 고통도 끝나지 않는다. 제가 지금 질문을 제대로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강성훈 시인 시집 로파이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 질문 받겠습니다. 뭐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예. 의성 마늘이 진짜 몸에 좋습니까? 뭐 이런 질문도 괜찮아요. 네. 죄송합니다. 네. 너무 손을 든 분이 많으셔가지고 앞에 분. 보통 다른 사람들은 이게 좀 가벼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막 비가 오면 시가 잘 써진다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만들어 놓은 리스트를 듣는다거나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시인분은 어떠신지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재를 어디서 가져오시는지 그게 정말 여쭤보고 싶었어요. 언제가 잘 써지냐 뭐 이런 얘기시죠? 저는 예전에는 거의 겨울에만 썼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청탁 들어오면 써야 되고 막 이렇게 돼서 이것저것을 그냥 다 해보는 것 같아요. 이 카페 여기서 잘 안 써지면 어디 다른 카페에 갔을 때 잘 써진 경험이 있던 카페를 안 될 땐 찾아가고, 이 음악을 틀면 잘 되더라 하면 또 틀어도 안 되면 또 다른 새로운 방법을 찾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작업 환경을 될 때까지 바꾸는 네, 그런 거 같고요. 또 두 번째 질문 뭐였죠? 소재요. 소재는 딱히 저는 어디서 찾는다기보다는 그냥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메모하는 거. 그냥 책 읽다가도 메모하고, 길거리 가다가 뭐 본 거 약간 인상적이면 다 메모하고, 음악 듣다가 생각나는 거 메모하고, 그러니까 메모를 가지고 나중에 시가 될 만한 것이 또 떠오르기도 하고, 뭐 그런 방법이고, 딱히 소재를 어디서 찾으려고 한다기보다는 습관적으로 좀 메모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를 더 듣고 싶은데 어느덧 약속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영광 시인의 끝없는 사람, 강성은 시인의 로파이에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두 분 보내드리고요. 정연우 시인의 노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헤이수였고요. 오늘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까 전에 노래를 했는데요. 제가 사실 이번에 무대를 되게 굉장히 오랜만에 서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시인으로도 활동하고 있지만 가수로 이제 13년 만에 다시 앨범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무대 때문에 사실 우황청심만을 먹었는데 속이 너무 쓰려가지고 네, 근데 지금은 긴장이 많이 풀려가지고 네, 근데 우황청심을 처음 먹어봤는데 되게 속이 쓰리더라고요. 지금은 네, 괜찮아가지고 네, 좋은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리액션은 네,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Spend all your time for the sake of just for a break that and make it okay. There was some reason to feel not good enough, and the heart of the end of the day needs some distraction. Oh, beautiful lilies, memories shift from my pain. 네, 노래 좋으셨나요? 네. 제가 되게 오랜만에 무대를 서는 거라서 되게 약간 떨리고 긴장하는데 지금 두 번째 무대는 좀 긴장이 풀렸거든요. 그래서 네, 좋은 노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앨범을 다시 내야겠다고 생각을 든 게 사실 제가 원래 20살 때 앨범을 냈었는데요. 근데 그 앨범이 그때는 좀 잘 됐었어요. 그 가명으로 냈었는데 근데 이제 그때는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는 게 너무 무섭고 떨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노래를 다시 불러야겠다고 생각이 든 게 저 이제 문장의 소리를 하면서 네, 많은 네, 영감을 받고 이제 헤이수 소설가님도 만나고 우리 조혜진 소설가님도 만나면서 내가 다시 음악을 해야겠다. 약간 그런 불씨가 속 마음에 이렇게 생겼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되게 많은 사실 저 소설가 두 분님과 함께 하는데 되게 많은 영감을 얻어요 저에게. 저는 시인이지만 그래서 되게 너무 감사하고 이 자리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두 번째 노래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개울이라는 노래인데요. 김소월 씨에서 네, 만든 노래예요. 네, 너무 좋아요. 네. 당신은 무슨 일로 그리합니까? 홀로 이 겨울에 나와 앉아서 파릇한 비풀기가 돋아나오고. 네. 네, 네, 원래, 네, 앵콜, 네, 곡을 당연히 준비했고요. 네, 제가 오늘 너무, 그러니까 저는 시인으로도 활동하는데 사실 노래를 하는 게요, 이제 가수로 이제 무대를 쓰는데, 이제 사실 시인으로 쓰는 거랑 가수로 쓰는 거랑 너무 다른데, 그러니까 이렇게 문학 행사 같은 경우에는 노래를 잘해야지 사실 본전이거든요. 저 본전을 찾았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마지막 곡은 사실 제가
되게 젊었을 때 위대한 탄생 1회 나왔었거든요. 네, 이렇게 스쳐 지나갔는데 그때 이제 연우신께서 네, 저를 되게 극찬해 주셨던 곡을 부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쓸쓸한 달빛 아래 내 그림자만 생기거든. 그땐 말해볼까요 이 마음 드러나 주라고. 문득 새벽이 네, 마지막 이제 노래를 끝냈는데요. 네, 오늘 이제 문장소리 공개 방송 첫 방송인데, 네, 많은 것들 네, 가슴에 꽃이 하나 얹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